아마도 디지털 소통 비서관 사임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 가운데 최초의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남국입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예, 사실은 우리가 용산 시절에 만났어요. 네. 예,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가기 전에 저희가 사실 그 최초로 뉴미디어 기자들 셋의 네. 매체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에서 저희 기자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떠나게 돼서 저희들도 좀 황망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죽지는 않았으니까. 황망하다는 건 좀 아니고. 누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아 그러네. 예. 예, 아이고, 예, 네. 다 그 적확한 언어 선택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백수가 100가지 일로 뭐 과로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백수가 되니까 바쁘더라고요. 예. 예, 집안 가사 일도 좀 돕고요. 가사일? 예. 네, 주로 이제 그 6개월 동안 대통령실에 있는 동안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밀렸던 일들 소화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냈었고요. 이제 지역에 계셨던 만나야 될 분들 만나고 또 읽고 싶었던 책들 읽으면서 좀 여유롭게 좀 지냈습니다. 예, 여유롭게. 무슨 책 읽으셨습니까? 뭐 여러 책이 있었는데 꼭 무슨 책을 읽었다 그러면 무슨 책 읽었냐고 할 때 이 답변이 참 곤란한데요. 주로 이제 어학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어학 공부. 네, 네. 예. 오. 제가 유학 가시려고 그러나요? 유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산증인, 실패의 산증인. EBS 영어. 예, 30년 영어 공부를 해도 그 베트남의 그랩 기사님보다 영어가 빨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어 공부, 어학 공부하고 계셨다. 네.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정부, 그 국민주권 정부의 그 굉장히 여러 성과들이 있지만 그 미디어 측면에서 보자면 그 미디어가 뉴미디어로 확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할을 김남국 비서관께서 튼실히 해주고 계셨는데 지금 아직도 후임자를 못 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국정 철학,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청와대다라고 하면 춘추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재래식 언론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걸 통한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주요했고 그다음에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홍보한다라는 것에 좀 주안점을 맞췄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된 정부이고 단순하게 그냥 SNS나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국정을 홍보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여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로 좀 활용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과거와는 좀 달라진 SNS 활용 문법에 좀 지금 기성 언론, 재래식 언론들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새벽에 막 X로 또 직접 언론 기사들 링크까지 이제 걸어서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는 실시간 라이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국무회의가 진짜 재밌다. 대통령 업무 보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이렇게 된다는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게 굉장히 큰 변화다. 처음에 대통령실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 맡으셨을 때 그런 실시간 라이브 같은 걸 혹시 제안하셨습니까? 이제 이거는 순수히 정말 대통령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참모에 라이브를 하자라는 것. 그리고 라이브를 하자는 것에 오히려 참모들은 반대가 더 많았어요. 그때 그 뭐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참모들은 이게 혹여라도 국정의 어떤 혼란이라든가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까봐 공개하는 것 자체를 좀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뭔가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렇죠. 예, 즉각적으로 무덤 같은 데서 이제 일을 맞습니다. 시작하신 거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준비 좀 어설퍼도 된다, 좀 실수가 있어도 되니까 우선 공개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이행을 하게 됐고요. 네, 결정을 한 거였고요. 대통령의 결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못했습니다. 라이브 못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정부 부처 장관님들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관님들이 어떤 민원이 있으셨어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예, 잠이가 이제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즉흥적으로 던지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보고서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정해진 어떤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국무회의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시험은 시험인데 이게 그 예상 질문을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래서 장관님들이 그 전날 일정 다 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 하는 일정도 싹 빼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 그래서 60 넘어가지고 내가 거의 고등학교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야, 좀 나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 이런 민원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구나. 단호히 당연히 대통령께서 단칼에 거절하셨죠. 단칼에 거절.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투명성인 건가요? 그러니까 국정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에 국민 참여. 네, 직접 참여해 주길 바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보고서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오는 그리고 장관 책상 위에 올라오는 보고서는 이미 수많은 어떤 스크린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있는 그 실무자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10년, 20년, 30년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김남국 비서관 퇴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산에 그 라꾸라 이게 상호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이형 침대, 야전 침대를 두고 일주일에 한 번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말 열정을 바쳐서 이게 내란 이후에 들어선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절체절명의 판단 속에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다가 문자 한 통으로 아까 비서실장님 말씀하셨는데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 문제로 이제 그만두게 되셨어요. 사실 그때 떠나고 싶진 않으셨잖아요. 너무 아쉬움이 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루 토요일 날 집에 가서 자고 이제 간이 침대에서 6개월 동안 주 6일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간이 침대에서 주 6일. 그리고 거의 한 3, 4개월 동안은 뭐 외부의 사람들을 아예 못 만날 정도로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일에만 집중을 했고 또 성과가 나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언제 이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게 일해서 5년 내내 일하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모셔야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퇴임 이후에도 모셔야겠다. 네, 그 생각으로 정말 재밌게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갑작스럽게 좀 떠나게 돼서 너무 또 송구했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행된 건 아니었고 그 문자를 보냈을 뿐인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당사자였던 문진석 수석은 계속 스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단칼에 자른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제가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더 죄송한 마음이 컸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대통령실 메시지가 이제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에 대해서 이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대통령실 메시지가 나갔는데요. 이제 전달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사로운 어떤 인연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호히 누군가는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빠르게 좀 직을 걸고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나 절대 인사 시스템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워낙 깐깐하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인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진 의원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뭐 선후배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러저러한 청탁들이 많았죠. 단칼에 거절했으면 좋았는데 네.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제 문지석 의원이 원내 수석이고 가장 또 정부의 일을 많이 입법적으로 도와주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단칼에 좀 거절하기 어려운 점이 또 있었습니다. 에피소드인데 심지어는 제가 짐을 싸고 있는 그 당일에도 두 분의 어떤 분이 이거는 해주고 나가라. 이거는 짐 싸고 있는 와중에 짐을 싸주고 왔는 와중에도 이거는 해주고 나가라. 이거는 좀 이렇게 전달해주고 나가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없어요. 네. 오히려 죄송하다. 지금 제가 짐 싸고 있다. 짐을 싸고 있어서 여의치가 못해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는 그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많은 이게 오는데 이거를 끊어내기도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6개월. 그러니까 이제 뭐 화도 내고 소리도 질러보고 하지만 또 선배님들이시고 또 의원님들이 이야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인사 청탁이 아니라 인사 추천, 인사 풀에 이렇게 인사 추천, 좋은 분들을 이렇게 이제 풀에 넣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거절하고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9% 이제 안 된다. 제가 뭐 문자를 거의 한 30개, 40개 안 된다라는 그 문자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절을 못한 게 있어서 좀 단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도 안타까운 거 송구함이 있습니다. 그 누나형 호칭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래도 비서실장, 그래도 총무비서관 이런 건데 왜 공식 호칭 붙이지 않고 대통령께서도 언제 훈식이 형 이렇게 한번 표현을 쓰신 것 같던데 이제 농담처럼 돼버리긴 했습니다. 농담처럼 돼버리긴 했지만 그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변명 같지만 만약 제가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훈식이 형 뭐 이런 식으로 누나 이런 호칭을 썼다라고 한다면 공사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문자는 이제 사적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훈식이 형 바보 이럴 수도 있고 강훈식 바보 이럴 수도 바보 이럴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사적으로 누구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문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고요. 공적인 어떤 회의나 회사에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문재인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안산시라든가 이러한 어떤 인사청탁이나 사사로운 부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시에서 부탁을 왜 안 하냐라고 하고 지역에서는 1년 정도 왜 선거 캠프 네 선거 캠프를 안 챙기냐 너 재선할 생각이 없냐 낙선하겠다라고 하면서 화내기도 하고 낙선할 거야 뭐 이렇게 욕하시는 그런 선배님들도 있었지만 한 번도 제가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송구합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디지털 소통 비서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이고 실제 이제 만약에 이 문자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아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맡아서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그다음에 2030 더 젊은 세대는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창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기성의 정치인들은 대다수가 똑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SNS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대개는 자기 일방 소통이거든요. 자기 자랑.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냥 뭔가를 SNS를 통해서 막 뭔가를 국민과 소통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단방향에 정보를 전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딱 통계나 이런 그런 어떤 분석 통계 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새로운 어떤 10대부터 30대까지 그리고 연령과 성별, 세대
직종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그 소통을 SNS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저희 소통의 어떤 전략을 좀 짜고 싶었는데 네. 그걸 짜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살폈던 그 참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도 막 X 올리시고 그러시잖아요. 최근에 네, 이제 예. 부동산 관련해서 뭐 그 요새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통령 그때 그 6개월간 살펴본 옆에서 본 대통령 어떻게 업무하는 스타일이시고 실제 지금은 어떨 것 같으신지. 우선 SNS를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SNS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약간은 부정적으로 예. 왜 우리와 소통하지 않느냐, 왜 직접 소통하느냐. 맞습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약간 비판적 기사도 예. 봤었는데요. 예. 그러나 오히려 저는 긍정적 예,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대변인을 통해서만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예. 그 대변인의 메시지가 예.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대변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해석 논쟁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의 진심은 뭐냐, 무슨 생각이신 거냐 논쟁을 하죠. 네, 그걸 예.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맞다 저거 맞다 하면서 예. 여의도 정치권에서 의원들이 맞아요. 싸우고 기자들 취재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주 어렵거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그 예. 답변을 회피하지 않으세요. 예. SNS도 직접 하시지만 기자들이 물을 때에 예. 보통의 대통령은 기자들이 어려운 문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두루뭉실 해가지고 국회에 떠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책임을 미루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면이 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프레던시 약간 네. 대통령의 권위를 뭔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에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완전히 다르시죠. 본인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네. 나도 비판받을 수 있다. 예. 그러나 이걸 솔직하게 피하지 않고 예.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다 보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SNS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소통하는 효과가 훨씬 크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께서 최근에 새벽 1시에 SNS 한 게 또 화제가 됐잖아요. 네. 잠은 안 주무시나? 대통령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하루 일과가 어떠세요? 숨 쉴 틈 없이 돌아가시죠. 예. 숨을 아침부터 쉬겠죠,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예. 예, 숨 쉴 틈 없이 근데 예. 오전에 거의 뭐 11시까지는 출근하자마자 11시까지는 회의가 예. 보고와 회의가 몇 시쯤 출근하세요,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는 7시 반에서 8시 경 일찍 출근하신 예, 일찍 출근하신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보고 서류를 읽고 보고서를 읽은 다음에 한 8시 반부터 참모들 회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참모들 회의가 또 길어질 때가 있으면 11시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11시부터는 거의 식사 시간 빼고는 예. 근데 또 식사 시간도 그쵸. 사실은 또 그냥 다 그렇습니다. 일정이기 때문에 예. 쉬는 시간이 거의 없고 쉬는 시간은 제가 없다. 듣기로는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시면 거의 녹초가 돼서 쓰러지신다라고 할 정도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SNS도 하셔야 되죠. 정책 현안.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네. 게 야, 어떻게 이런 디테일을 다 알고 계실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신, 특히 국무위원들께서 저거 어떻게 알고 있었지? 예. 그래서 디테일을 어떻게 다 언제 공부하시나. 근데 언젠가 댓글이라도 좀 읽어보시라라는 제언을 하신 적, 답답하시면 댓글이라도 좀 보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어떤 네. 박사님으로부터 예. 문자를 받았거든요. 예. 캡처해가지고 박사님 문자. 예. 예, 대통령한테 직접 텔레그램을 보낸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통령께서 예. 간단하게 어떤 좋은 의견이다 감사하다라고 또 의견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와. 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이신데
평범한 예,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요. 안면이 있던 분도 아니고요. 유명한 분도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입니다. 모르는 국민인데 그냥 모르는 국민인데 의견이 좋으니까 그 의견 읽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네요라고 답변. 그래서 이분은 그걸 가지고 캡처. 물론 이제 그 원래는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이나 의원님들이 보내시는 텔레그램 의견에 특별하게 응답을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보내신 의견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하나하나 일반 국민들이 보내시는 것까지도 보신다라는 게 정말 놀랍고 물론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수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내시겠어요. 본다는 것만으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또 최근에 보면 우리가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부자 데이터를 기자들한테 릴리즈를 했는데 그게 완전한 가짜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2,400명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가짜 뉴스. 거짓 뉴스였고 10억 이상도 한 157명밖에 불과했고 다 거짓이었던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공식 사과도 하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직접 소통하지 않으면 크나큰 오해가 생기겠구나. 차라리 투명하게 다 공개해 버리는 게 훨씬 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국정을 지켜보실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되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은 소외되거나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SNS가 그럴 때에 큰 효능감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SNS는 앞으로도 계속되겠군요. 네, 팔로우 수도 더 늘었습니다. 팔로우 수가 더 늘었습니까? 그 지난 대선 때 100만을 돌파해서 대통령께서 맞아요. 언박싱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200만 돌파.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그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좀 가서 직접 도와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인 김남국은 어떻게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과 노력을 할 거냐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고민을 계속 지난 2달간 했었고요.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르는 국민이 아니라 아는 국민. 그래서 좀 더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국민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이슈들이 많거든요. 왜 이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불합리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소통 창구? 어떤 건지 궁금하는데 일각에서는 안산시장 출마 아니다 재보선 출마할 거다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있던데 제가 수천 번 그 질문을 들었는데 단 한 번도 답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물어보셔도 답을 한 적이 없고요. 진짜 누가 물어봐도 한 번도 답변한 적 없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과 싸우는 데 집중했고 내란 때는 내란 극복하는 게 중요했고 대통령실 들어가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경력 쌓고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다 하고 나온다라는 퇴임 이후까지 모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떤 직에 대한 욕심은 없고요. 또 욕심을 부린다라고 해서 또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김남국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그냥 어디서든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5년 다 마치고 퇴임 후에도 대통령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에피소드인데요. 사실 제가 작년 11월에 그 바쁜 와중에 주말에 학원을 다니려고 했어요. 세상에. 저희 안산 중앙역 앞에 SBS 아카데미 그 동영상 편집 학원이 있거든요. 동영상 편집 학원을 다니려고요? 제가 직접 유튜브 편집하면서 이제 실력을 여기서 실력을 갈고 닦아서
퇴임 이후에 유튜브 편집을 왜냐면 이제 퇴임 후에는 공무원들이 이제 보좌하는 참모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모셔야겠다 그 생각으로 진짜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서의 퇴임 이후에까지도 뭐 생각을 하고 계셨다. 노명희님이 김남국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철이 없어서 많이 속상했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님. 그리고 이동희님 김남국 응원합니다. 김혜라님 다시 오세요.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많이 일에는 진심인 김남국 의원을 믿는다. 뭐 이런 등등. 많이 쉬었으니 복귀하면 좋겠네요. 실수도 재산이라면 재산인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뭐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합당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당이 보낸 거. 그러니까 이른바 당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 걱정이 있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제 그 특검 후보자가 추천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당내 프로세스가 원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법사위에 여러 의원님들이 특검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보가 좀 밝기 때문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법조인 중심으로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후보자들 인맥풀이 넓기 때문에 또 법사위를 넘어서서 추천을 받고요. 또 그것을 이제 사실 두 군데 세 군데 나눠가지고 크로스 체크하는 교차 검증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 저도 법사위에서 여러 특검 후보자 추천이나 이런 과정에 참여해 보면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실력 있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법조 원로라든가 중견 법조인 중에서 본인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던지고 나와서 특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법조인들이 어쨌든 돈 되는 사건을 생각하면 어떤 정치권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많거든요. 그럼 사실 특검보나 특검을 하면 어떻게 보면 딱 어떤 특정 약간 세력의 정치권에 가깝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앞으로 업무에 좀 지장을 받는다 보니까 더더욱 찾기가 쉽지 않은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천하는 과정, 프로세스, 인사 검증하는 그 과정이 함께 열려 있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소통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1분이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용산 시절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 있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고 보람 있는 것은 아마도 KTV의 저작권을 풀었던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진짜 훌륭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전까지 못 썼어요. 그거 쓰면은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맞습니다. 저작권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못 쓰게 했었어요. 사실 그 국민의 책임이 들어간 것이고 공공저작물이니까 당연히 개방되는 게 맞는데 이게 역대 정부가 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걸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 국정철학에 반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개방을 해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공공저작물이다, 이거 공동저작권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개방하면은 기존의 어떤 풀단 기자단에서 또 엄청 난리가 나가지고 또 실제 반발이 엄청 심했고요. 그 다음에 출입하는 정부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취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각 부처 취재가 난리가 난다. 그래서 네가 다 책임질 수 있냐. 그래서 저한테 약간 무섭게 해가지고 실제로 법원 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서 씁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걸 저보고 또 해결하라고 네가 저는 지금 백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데 거의 3주가 사실 걸렸었거든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KTV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또 필요한 것들 또 확보하고 또 풀단 취재 기자단께 또 용서를 구해야 될 거 또 한 번만 살려달라고 또 이거 안 하면 저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읍소하고 하면서 한
거의 2, 3주 걸려서 이렇게 했더니 실제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많은 매체들이 그 KTV 이매진 퍼다 나르면서 굉장히 많이 보도하고 그 영상을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쇼츠도 만들고 맞아요. 보도도 하고 자료화면으로 쓰는 걸 보면서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저작권을 개방함으로써 그 효용은 훨씬 더 크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김남국 비서관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수많은 공공 저작물 이거를 김남국 비서관이 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왕왕 오십시오. 저희가 자주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병원은 새해에 붉은 말의 해처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무엇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올해 백수지만 더더욱 열심히 활동하면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역할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백수 그만하시고 일하셔야죠. 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